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정부가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의 방북을 3년 만에 다시 건의하면서 교황의 방북 성사 여부가 다시 주목됩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북한 호응 촉구와 다르게 북한은 현재 시점에서 교황 초청에 나서기에는 부정적인 여건들이 많고 교황도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했던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 면담 등 로마 일정을 마친 뒤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교황이 방북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3년 전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의 북한 방문을 추진했었습니다.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교황 방북 초청을 제안해 김 위원장이 교황이 오시면 열렬히 환영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문 대통령은 이를 다시 교황에게 전해 북한의 공식 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는 교황 측의 답을 받았지만 북한은 이후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교황 방북이 국제사회에서 종교 탄압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북한에 자칫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교황청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그 체제의 그 특성에 비춰보면 국제사회가 봤을 때 선뜻 가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을 거란 말이죠. 이제 종교적 차원에서 보면 종교를 부정하고 있는 국가에 가서 북한이 이제 확실하게 변하지도 않는데 거기에 이제 활용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판단이 있을 거란 말이죠. 박원군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교황의 방북 자체가 한반도 평화와 함께 북한의 종교 자유,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 역시 교황청의 우려사항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이 활발히 이어지던 지난 2018년과 달리 미북, 남북 대화가 모두 끊긴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 정부의 교황 방북 초청 카드에 호응하기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뀐 게 올해 1월 8차 당대회 때 다시 우호를 빼고 친선을 앞으로 내세웠어요. 그 친선은 기존에 있는 사회주의 또 기존 우방국과의 관계를 우선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지금 뭐 러시아, 중국, 뭐 쿠바 뭐 그런 데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의미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더 이상 뭐 국제사회의 어떤 인정 그런 거를 북한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오히려 사상 투쟁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추진하는 교황 방북의 정치적 부담과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서 백신 접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북한에 교황이 간다는 것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면서 교황청의 교황과 문 대통령 간 면담 보도자료에서 방북 관련 언급이 빠진 것은 교황의 방북 의사 표명이 원론적 수준에서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임기가 지금 말기로 가는 상황에서 교황의 방북이 교황청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임기에 쫓기는 문재인 정부의 말기에 이걸 시도한다는 게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임재천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재 경제난 심화로 김정은 위원장이 외치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상황인데다 대규모 미사가 수반되는 교황의 방북이 북한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체제 안보 차원에서도 우려가 클 것이라면서 김정은 정권이 교황의 방북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우주라제야 안전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이 지난달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 보고관을 만나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관련 사안을 묻는 BOA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제야 차관이 초국가적 억압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와 그 외 수감시설을 포함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이 인권에 대한 존중을 개선시키기 위해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확대하고 북한 안팎으로 또 내부에서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촉진하며 인권 침해와 학대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과 파트너 국가 그리고 특별 보고관 등 유엔 특별 절차와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협력은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학대를 문서화하면서 인권 기록을 개선하도록 북한에 지속적으로 권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당국이 한반도 종전선언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워싱턴에서는 양국 간 입장차가 좁혀지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북한이 무리한 선결 조건을 요구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미국의 호응을 얻기 더욱 어려워졌다는 회의론이 우세합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며 절충점을 찾기도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에 입구가 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바이든 행정부를 포함해 미국 역대 정부가 제시해온 한국전 종전 조건과 간극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지난달 26일 한국의 종전선언 추진 관련 질문에 우리는 각각 다른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와 시기, 조건에 관해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답변한 것은 이런 분석에 더욱 힘을 실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자는 순서, 시기, 조건 문제를 제기한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을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점진적으로 철폐할 용의가 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선언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하면서 북한 쪽에서 비핵화에 대한 진지한 의지가 없다면 종전선언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과 한국 사이의 시각차를 강조하는 진단이 쏟아지자 하루 만에 브리핑을 열고 종전선언은 한미 간 각급에서 속도감 있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과 한국 사이의 차이는 너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미국 정부는 종전선언을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이나 비핵화의 입구로 보는 대신 비핵화 조치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져야 할 법적, 정치적 구속력이 상당한 합의로 간주한다는 설명입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종전선언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북한의 행동을 포함한 더 큰 조치의 일부라면 이를 지지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켄트 카이더 존스 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동아시아 연구소장은 미국은 단순히 북한 정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현 상태에 변화를 주는 것을 경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변화는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과 한국군의 지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미국은 북한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변화도 안정을 흔들어 미군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미한 간 이견이 노출된 시점에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 중단과 광물 수출 허용 등을 한반도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워싱턴 조야의 반응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정원에 대한 비공개 국정감사를 마친 뒤 종전선언 논의를 하려면 만나야 하는데 만남을 위한 선결 조건을 북한이 제시했다면서 선결 조건에서 제재 해제를 요구했는데 내용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 광물 수출 및 석유 수입 허용 등이라고 전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이에 대해 북한은 한국이 제공하고 싶어하는 선물을 고려해보는 조건으로 중대한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뻔뻔스러운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이런 행보는 일방적인 종전선언이 긴장을 완화해 비핵화를 끌어낼 것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을 본질적으로 무너뜨린다면서 실제로 북한은 종전선언에 대한 초기 대화에도 미한 준비태세를 약화할 한국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성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종전선언 제안에서 거리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평가했습니다. VUE 뉴스 박동정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금융 제재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이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보다 긍정평가를 받은 나라의 비율이 높아진 건데 한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들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이행 노력과 관련해 약 40개 평가 항목의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확산 관련 정밀 금융제재에 관한 권고안 7번 항목을 통해 북한과 이란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평가하는데 특히 각국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권한을 만들었는지, 국내 기관을 선정해 정밀 금융제재를 시행하는지, 필요에 따라 북한 등의 관련 자금을 동결하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BOA가 자금세탁방지기구가 공개한 각국의 상호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8일 현재 평가를 받거나 이후 후속평가를 받은 나라는 모두 118개국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권고안 7번 항목에서 15개 나라가 결함이 없다는 의미의 준수, 즉 C등급을 받았고 44개국은 대부분 준수를 뜻하는 LC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중간 수준의 결함이 있다는 의미의 부분 준수 PC 등급을 받은 나라는 35개국, 24개 나라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의미의 미준수 NC등급을 받았습니다. 약 2년 전 조사에서는 NC와 PC, 즉 부정평가를 받은 나라의 숫자가 더 많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를 받은 나라가 각각 59개로 같아 대북 금융제재 이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반면 한반도 주변국들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한국과 일본, 러시아는 부분 준수인 PC등급을 받았고 중국은 가장 낮은 평가인 NC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자산 동결과 관련한 일부 법적 근거 미비 등 결함이 지적됐고 일본은 제재 이행에 일부 지연이 있는 사실 등이 이유로 제시됐으며 중국은 자산 동결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줄곧 북한과의 대화와 관여와 인도주의적 지원에 열린 입장을 밝히면서도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서는 제재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 Our intent remains the same. We harbor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and we are open to meeting with them without preconditions. Even as we remain open to dialogue, we also have a responsibility to implement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ddressing the DPRK.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돼 매년 10개 안팎의 나라를 대상으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등에 대한 이행 상황들을 평가한 뒤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북한을 주의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고위험국가 대응 조치국으로 경계 수위를 높인 뒤 10년 넘게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군 당국이 1일부터 5일까지 양국 군 공중전력 100여 대씩 참가하는 연합 공중훈련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오는 5일까지 5일 동안 전투 준비 태세 종합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하고 한국 공군의 F-15K, F-35A 스텔스 전투기 등과 미국 공군의 F-16 전투기 등 양국 공중전력 100여 대씩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군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 본토 전력이 전개되지 않고 실사격 훈련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 일정도 발표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억제된 훈련 수준을 뜻하는 로우키 수준으로 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한 양국은 과거 매년 12월 치러지던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지난 2018년 남북 또 미북 대화를 기점으로 축소된 규모의 전투 준비 태세 종합훈련으로 대체해왔으며 한국 공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과 관련해 비공개 훈련으로 세부적 사항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제한됨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주요 사이버 적국 중 하나로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경우 해킹 공격의 대가를 크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미국 의회 하원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존 캐트코 의원은 지난달 29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사이버 관련 화상 대담에 참석해 북한은 중국, 러시아, 이란 등과 함께 미국의 주요 사이버 적국 가운데 하나라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의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사이버 해킹 공격을 감행한다면 이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하며
그 대가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드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기반 시설 안보국 CISA의 젠 이스털리 국장도 이날 대담에 참석해 미국의 주요 인프라를 노리는 적국들의 사이버 공격이 날로 점증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주요 기반 시설 보호와 미국인의 사이버 안보 증진을 위해 매 순간 쉬지 않고 공격적인 방어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